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에게 심하게 배신을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게 만일 식구들이었다면 그 배신감은 어찌할 것이며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생각이신가요? 결혼 10년 차였습니다. 얼마 전에 저와 비슷한 일이 있을까 하고 유튜브를 뒤져보다가 며느리에게 자그마치 10년 동안 기망을 당했었던 시댁 식구들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100억이란 돈을 꿀꺽하고 내연남까지 있었던 며느리. 10년 동안 시댁 식구들을 눈속임하면서 착한 며느리와 현모양처인 양 행동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사기꾼의 집안 말아먹은 그런 여자였었더라고요. 저는 가해자인 며느리의 역할이 아닌 바로 피해자인 며느리의 역할을 맡은 경우입니다. 바로 우리 시댁과 남편에게 뒤통수를 맞게 되었거든요. 결혼 10년 동안 이런저런 일 많았지만 저는 저희 시댁 사람들을 좋아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시집으로 온 저는 쑥맥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음악을 전공했고 교수의 길을 가고 싶었지만 남편을 만나게 되면서 그 꿈 접고 바로 피아노 학원을 차려서 남편과 알콩달콩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작은 카센터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의 전선에 뛰어든 사람이었는데 우연히 제 차를 그 카센터에 맡기게 되면서 그를 알게 되었고 제게 첫눈에 반한 남편은 제 차 안에 자신의 핸드폰 번호와 간단한 메모를 적어 두었었고 그리고 향기 좋은 방향제를 하나 걸어 두었더군요. 처음엔 거부감이 들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각박한데 혹시 스토커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저는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남편에 대한 기억이 아예 없었거든요. 저는 모른 채 남이 제게 한눈에 반해서 제 차 안에 그런 쪽지를 넣어 두었다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제도 버리고 당연히 그 메모를 해둔 쪽지도 버리게 되었죠.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모르는 전화번호가 제 카톡에 뜨게 되었고 얼굴을 보니 그제서야 아, 그 사람이었구나 싶더라고요.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하도 제가 연락을 안 하니 카센터에 적어둔 연락처를 감히 알아보았다고 하면서 한 번만 만나 달라고 하더라고요. 집요하게 몇 번 연락이 왔었지만 저는 다 거절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동네에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험상궂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저를 남편이 구해주면서 그렇게 우리는 인연이 닿게 됩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다정하게 했고 그리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일을 무엇보다 사랑했었고 그리고 처음 먹었던 그 두려움은 그저 걱정이었구나 싶을 정도로 남편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제게 첫눈에 반해 버렸다는 남편, 그리고 서서히 남편에게 물들었던 저는 그렇게 인연이 되고 연인이 되고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되었죠. 저는 외골수처럼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음악만을 알았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제가 교수의 길을 포기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니 모든 것이 다 필요가 없더라고요. 내 꿈 하나 정도는 포기하고 그와 함께 하고 싶었었습니다. 이 점은 저희 아버지도 과감하게 포기를 하시고 인정을 해주신 경우였었고요. 저는 어머니 없이 아버지의 보살핌 속에서 커온 사람입니다. 애지중지 저를 키워주셨고 제가 하고 싶다라는 것, 제가 갖고 싶다라는 것에 단 한 번 노를 해보신 적 없던 분이셨기에 저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 거였었죠. 당연히 조금 서운하긴 하셨을 겁니다. 우리 교수님, 교수님이라고 자주 불러주셨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꼭 죄송하다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인 듯해요. 결혼을 했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며느리였고 아내였지만 남편도 그렇고 시댁 사람들도 그렇고 제 아버지가 저를 보살펴 주듯 그렇게 저를 보살펴 줬었습니다. 시집살이, 며느리의 도리, 아내의 도리, 엄청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요구사항 들어본 적 없었고 딸처럼 자식처럼 남편은 제가 자기보다 어리니까 아내이자 여동생처럼 그렇게 저를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했었죠.
그러다가 남편의 카센터 일이 조금 어려워져서 시댁에서 도움을 좀 받은 적이 있었어요. 거금을 내어주신 경우였었는데 저는 남편에게 제가 먼저 말을 했었죠. 시부모님이 내어주시겠다라는 돈의 반은 우리 친정아버지에게 부탁을 한번 해보겠다. 사위도 자식인데 자식이 어려우면 시댁 처가 할 것 없이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내가 아버지에게 말해 볼 테니 그렇게까지 기둥뿌리 뽑아 해주실 필요 없다. 그렇게 내어주시면 시부모님은 뭘 먹고 사시냐 했더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저란 사람만 얻었으면 된다고요. 남자가 되어서 어떻게 장인 어른에게 손을 벌릴 수가 있냐고. 시부모님 거의 다 내어주시는 거 맞지만 갚아드리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안 되는 곳에 지원을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더 잘 되라고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 그런 소리 말아라. 제게 그랬었습니다.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친정에 부탁을 해보겠다라는 말이라도 해줘서 고맙다고요. 그런데 우선 사돈의 자식이라기보다는 우리 자식이 맞고 니들이 잘 되어야 나중에 우리도 덕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둥뿌리뿐만 아니라 붙어있는 흙까지도 내어줄 수 있다고. 그러니 절대로 친정에 손 벌릴 생각은 말라 하더군요. 친정에 손 벌리지 말라라는 말을 다른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까지 제게 말을 했었습니다. 귀한 딸 내어주셨고 애지중지 딸 하나만 보면서 사셨을 양반인데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게 돈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다. 잘 사는 모습, 행복해하는 모습, 사랑받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기에 하는 말이니 친정에 손 빌리지 말아라 라는 말을 너는 결혼을 했으니 시댁 사람이다 라는 이런 어이없는 말로 해석을 하지 말아라 라고까지 당부를 했었죠. 이상적인 시댁 사람들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친정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고 친정아버지도 시부모님의 의견 10분 받아들여 기둥뿌리 내어주시는 그 분들께 거처를 마련해 드렸죠. 도로가에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2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2층은 집으로 사용을 하시라고 했고 아래층은 가게로 사용하는 곳이었는데 소일거리로 하실 것이 있으면 한번 해보시라. 그리 먹고 살 길도 마련을 해주셨습니다. 당시에 너무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졌었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이런 걸 바라고 한 게 아니다. 우리 친정아버지는 안 받겠다 하시면 서운하다. 그리고 공짜로 드리는 것도 아니다. 사위에게 전셋값 아주 싸게 받을 테니 그런 줄 아셔라. 공과금도 내셔야 하는 거다. 하하 하면서 호탕하게 그렇게 서로 간에 주고받고 하셨었죠. 한 번 얼굴 붉힌 적 없었고 남편과의 사이도 좋았고 친정과 시댁 어른들도 서로 왕래하면서 가끔 소주 한 잔도 기울이시면서 그렇게 사이좋게 지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진 말이죠. 저는 반년 전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3년 전부터 암투병을 하셨었는데 유명한 대학에서 임상실험하는 치료에 도움까지 받으셨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악화되어서 결국 아버지를 잃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저는 알게 되었죠. 우선 이건 배신감이 드는 건 아니었었습니다. 아버지와 남편 사이에 돈거래가 있었더라고요. 제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사정을 이야기한 듯한데 아버지는 남편에게 총 8억 원을 빌려주셨었더라고요. 차용증은 따로 없었지만 아버지의 계좌를 살펴보다가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에게 계좌 이체를 한 점, 꼬박꼬박 이자와 원금이 들어온 점, 이걸 보고 알게 되었죠. 그때까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해주셨구나. 우리 남편 어렵다고 나 몰래 이런 큰 돈을 빌려주셨었구나. 라고만 여겼었죠. 그리고 다행이라 여겼었어요. 아버지가 도와주신 덕에 남편의 카센터는 크기를 키우게 되었고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게끔 그렇게 큰 사업체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남편과 돌아가신 아버지 사이에 있었던 돈 거래를 이야기하니 남편의 반응이 너무 태연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엔 안도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냥 기분이겠거니 했는데 아니었었죠. 확실한 제 보호자가 사라지고 나니 그들은 저의 보호자를 자처했고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들을 하나씩 하나씩 자기들에게 돌려놓기를 바랐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저 결혼한 지 10년 된 사람이었어요. 그간 한 번도 다툼한 적 없었고, 그간 한 번도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한순간에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변한 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자연스럽게 정리를 하는 거라 했는데, 그 정리라는 것이 자기들한테 다 몰아주는 거였습니다. 이제 저의 보호자는 자기들 일하면서 말이죠. 아들, 이제 이자랑 원금 안 갚아도 되는 거냐? 아휴, 우리 아들 그동안 고생했다. 그래도 그 양반이 우리 아들한테 참 좋은 일을 하고 가셨어. 그렇게 큰 돈을 턱 하고 내어주시다니? 암튼 사람 자체가 통이 크셨어. 아주 크셨지. 그렇지. 우리 장인어른 대단하신 분이었어. 그렇게 가실 양반이 아니었는데 뭐 목숨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암튼 장인어른 가신 건 좀 마음이 그렇지만 이제 이자랑 원금에 부담이 없으니까 좀 살만하긴 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자기가 좀 서운하려나? 하면서 모자가 웃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어디까지 말이 나오나 궁금했고, 그리고 무서웠거든요. 저런 말을 제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요. 며느라, 이 집은 우리 아들 명의로 돌려라. 사업하는 사람인데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좋은 거잖니. 그리고, 아휴, 이제 우리도 얹혀 사는 기분 그만 좀 느끼고 싶다. 그동안은 뭔가 좀 찝찝했었어. 못 하나 박으려고 해도 좀 망설여졌었고, 이제는 집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야겠다. 아들, 엄마가 이야기한 그 2개 방 벽 트고 싶은데, 그거 해도 되지? 그렇게 하면 거실을 좀 넓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야. 너무 하고 싶었었는데 눈치 보여서 못했었잖아? 그런데 이제 우리 아들 집인데 엄마 그냥 알아서 한다? 어? 돈은 대줄 거지? 당연하지. 엄마 마음대로 해요. 아니면 이번 참에 리모델링을 싹 다 해버릴까? 벽도 트고 그리고 화장실이 가장 문제이긴 하잖아. 그리고 아래층도 리모델링해서 가게 세주자. 엄마 아버진 이제 아들 며느리한테 효도 받으면서 사셔야죠. 그동안 얹혀 사는 것 같은 기분 느끼셨는데 이젠 내 집이다 생각하고 사세요. 그래도 되니까. 제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떠드는 겁니다. 내가 알던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았어요. 사람이 이렇게 변해도 되는 겁니까? 돌아가신 건 안타깝지만 이자와 원금을 내지 않아서 홀가분하다라는 남편의 말. 그동안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것 같지 못하나 박는데도 눈치가 보였다라는 시어머니의 말.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남편의 명의로 돌릴 생각도 없고 아버지에게 진 빚은 그대로 내게 넘어오는 것이니 갚으라고 했습니다. 돌아가셨어도 그의 딸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왜 그분께 진 빚을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냐고 했어요. 다들 황당해 하더군요. 당연히 다 남편 앞으로 돌리는 게 맞다고 합니다. 저희는 부부고 시어머니는 저를 딸처럼 생각을 하셨고 우리는 한 식구니까요. 게다가 이제 아버지까지 안 계시니 이제 완벽하게 너의 가족은 우리밖에 없는 것 아니냐면서 그게 옳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혼을 하겠다 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변해도 되는 것이냐고. 어떻게 그게 옳은 거냐고.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좋아하라고 있는 것 같은데 말로만 안타깝다 말을 하는 거지 지금 이득될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리 말을 했죠. 며느라, 너 좀 말이 심하다. 이혼이라니. 아니 지금 이혼을 이야기하는 거니? 우리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니? 서운하게 한 거 있니? 10년 동안 살면서 우리가 어디 한번 씹살이 시킨 적이 있었니? 아니 이혼이라니?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다 남편한테 모는 거라고. 그래, 자기야. 지금 자기가 장인 어른을 잃은 슬픔에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 다 몰아주면 되는 거야. 내가 그거 허투루 쓰겠어? 평생 자기한테 고마워하고 장인 어른한테 고마운 마음 갖고 살지. 이혼이라니. 자기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하. 우리 자기가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몰라. 자기야,
괜찮아.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우리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알았죠? 싫은데? 내가 왜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데? 지금 검은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데? 그걸 눈치챘는데 지금 나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럼 지금 나랑 이혼을 하겠다라는 거야? 아니, 자기야 진짜 왜 이래? 남편한테 다 모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라고. 내가 자기한테 10년 살면서 잘못한 거 있어? 아니, 자기 유산이 탐나서 그래? 내 것이 자기 것이고 자기 것이 내 것이지. 그리고 내 덩치가 커지면 더 좋은 거지. 진짜 우리 자기 오해 쩌네? 명의 변경 안 할 거라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진 빚 나한테 갚아. 당연한 거 아니야? 어떻게 홀가분하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동안 눈치를 보고 살았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냐고. 당연해? 왜? 우리 아버지 것이 당신 것이 되어야 하는데? 나보고 욕심이 나냐고? 원래 내 거야. 지금 욕심내는 건 당신과 어머니라고. 어떻게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어? 이혼해, 그냥. 제대로 나는 받을 생각이니까. 그리고 지금 완전 정 다 떨어졌거든? 내가 알던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완전 실망 중이라고. 차용증 없으니 남편은 못 갚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한 내역이 다 있었기에 대여금 반환 청구가 가능했죠. 돈이 아예 없는 사람은 아니었기에 혹시나 뒤로 빼돌릴까 싶어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동시에 이혼 진행도 했고요. 처음엔 갚을 필요 없다 해볼 테면 해봐라 하던 남편도 소송을 거니 합의를 제안하더군요. 결국 아버지가 남편에게 빌려준 돈 조기에 회수했고 시부모님 그 2층 건물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혼을 했고요. 한순간이었습니다. 한순간에 더러운 욕심을 보이는 그들을 보면서 뚝뚝 정이 떨어져 버렸고 그렇게 저는 지금 혼자가 되었답니다. 학원 운영을 하고 있었기에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는데 미래를 예견하고 아이가 찾아오지 않았었나 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바로 사람이라고 하던데 맞는 것 같아요. 10년을 다정하게 제 옆에 있어줬던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그런 욕심을 내다니? 그리고 그런 말실수를 하고 속내를 드러내다니?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 끝난 사이니 그들을 더 기억할 일은 없겠지만 또다시 그 시댁에 사기를 친 그 여자가 떠오르네요. 시댁 사람들의 피땀인 100억을 들고 도망간 그 여자. 제게는 한없이 다정하고 좋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그 100억 들고 도망간 그 여자 같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한순간에 그저 말실수였을까요? 욕심이 과했던 거죠. 자기들 것 아닌데 욕심을 부렸던 것이 잘못된 것이었고 그로 인해 결혼 생활까지 파탄이 난 거겠죠. 편안해지고 싶습니다. 이젠 좀. 그리고 사람 진짜 무섭네요. 진짜 무서워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